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버스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비탈길을 질주합니다. 심지어 이 버스 안에는 기사마저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위험천만한 이 버스의 질주.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대한민국 긴급 상황에서 확인해 보시죠. 새벽에 벌어진 월드컵 4강전이 프랑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기가 있기 전부터 두 나라 사이 분위기가 과열되며 갈등이 심화됐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확인하시죠. 지난 월요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의 한 내리막길에서 마을버스 한 대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너무 빠른데요? 그런데 이 버스가 길을 걷던 이곳의 마을 주민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고 말았는데요. 출입방지용 경계석과 주민을 연이어 충격하고도 멈추지 않았던 마을버스. 소리가 나서서 텔레비도 안 끄고만 미쳐가 나가니까 밑에 사람이 깔기가 있는데 피가 한근이 돼가 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당시 버스에 치였던 50대 여성은 버스 밑에 깔린 채 15m가량을 더 이동을 했었던 건데요. 현장에 도착한 이 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앞으로 보시면 바로 이쪽이 버스가 돌진했던 곳인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가 지금 이쪽이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여기를 들이받고 멈춘 거죠. 주차장 내 컨테이너 박스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다는 마을버스. 처참한 흔적만큼 그 속도를 짐작해 했는데요. 대체 왜 버스는 사고 당시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서 험사 내려올지 누가 그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더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버스 내부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운전자가 없나요? 자, 사고 발생 약 1분 전 승객과 버스 기사가 모두 하차를 하는데요. 잠시 뒤 정차되어 있던 마을버스는 비탈길을 따라 미끄러지더니 결국 행인을 덮치고 말았던 겁니다. 자, 약 100m 남짓 떨어진 바로 이 길 끝이 해당 버스의 종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사고가 있었던 버스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사가 뭐 내리가 화장실 간 모양인데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나와버리니까 차가 없거든요. 미끌리지 간 거죠. 버스가. 자기는 드라이브를 당기고 시동을 켜둔 채 화장실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가 이제 너무 확실히 당기지 않으면 내리막길에서는 진동에 의해 가지고 차가 들리면서 사이드가 풀릴 수도 있거든요. 시동만 끄셨다면 움직이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바퀴에 고인목을 맞춘다든지 그런 조치 자체가 전혀 안 된 거죠. 현재 버스 기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요. 이처럼 사고가 난 도로는 가파른 경사가 약 100여 미터가량 이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안전한 종점을 두고 버스 기사가 경사로 인근 화장실을 이용한 이유, 주민들은 알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운전기사는 이해하는 게 여기 화장실가 없을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네, 있었어요. 지난 8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곳 어민들과 버스 기사들이 사용하던 공용 화장실이 날아갔다는데요. 그 이후 버스 기사들은 경사로에 이 버스를 세우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잠깐 쉬실 때 원래 그 화장실 가시던 걸 요즘 못 가시... 화장실 이제 가자면 한번 이제 와가지고 싸고 충분은 저기 원래 저 같은 그런 게 아니야. 대신 그 정도 문제였지. 빨리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화장실 빨리 만들어라고. 자, 이곳의 어민과 주민들 역시 구청에 이런 사안을 건의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진전은 없었던 걸까요? 이해도 못하는데 그럼 설거지해서 그대로 놔둡니까? 그 기사 정점도 아니고 거기가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왜 하필 거기 되고 그분이 오점이 안 말았으면 또 아무 일도 없었던 거고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운전자의 과실이 가장 클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미리 경청했다면 이번 비극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차들이 다니는 번화가에 쓰러져 있는 남성들.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에 경찰까지 출동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시민 갑자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정을 넘긴 울산의 한 번화가. 내가 뭐 사고 있어. 자, 촬영하고. 캠코더 촬영하세요. 세컨 촬영해. 촬영하고. 뭐 진짜는 뭔데? 포위된 뒤로도 한바탕 소동을 벌인 남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번화가다 보니까 이제 주치자 2명이 길에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신고자를 발견합니다. 새벽에도 통행이 잦은 교차로 한가운데 떡하니 누워있는 남성들.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 않아 큰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는데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경찰관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내가 부축해줄게요. 일어나봐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술 많이 드셨네요. 만취 상태네요. 이러고요. 요 길바닥이라서. 두고 갈 수 없어. 인사불성 상태의 주치자들을 깨우기 위해 20여 분간 진땀을 흘린 대원들. 그런데 경찰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서 우리가 뭐 죄 짓냐고 자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 주경이를 좀 하다가 흥분을 하셨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 동안 꿈쩍도 않던 남성이 돌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가세. 진짜는 뭔데? 내가 뭐 사고 있어. 사고 있냐고. 차들이 많이 다녀요. 참으라고. 자, 참으라고. 가세요. 자, 가세요. 참으라고. 가세요. 참으라고. 왜 너희들이 내 몸에 손을 대냐라는 식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나오셨죠. 주의를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주치 신고 특성상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에 멀리서 지켜보기로 한 대원들. 그런데 그때 이재익 순경이 남성의 손을 가리킵니다. 어느새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던 건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위험했던 상황이거든요. 총 길이가 16cm고 접이식 칼이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내가 못 막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만취 상태로 난동을 부린 주치자 손에 흉기까지 들린 상황. 대원들이 만반의 태세를 갖추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급변했습니다.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칼 버리라 경고했어요. 빨리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칼 내려. 버려. 10여 분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던 중 잠시 한눈을 판 남성. 그러자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흉기를 든 남성의 격렬한 반항으로 경찰관까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꺼내든 건 바로 그분이 워낙 힘이 세고 몸을 이렇게 비트니까 이제 칼이 저희한테 오는 거죠. 그때 이제 테이저건을 쓰게 된 거죠. 근거리에 두꺼운 외투까지 입은 주치자였기에 신속한 제압을 위해 일종의 전기 충격 기능 테이저건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남성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결국 이날 당신을 해친 건 그 누구도 아닌 본인이었을 겁니다. 지난 6일 새벽 하남의 한 아파트에서 잠옷 차림 상태로 헐레벌떡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한 여성.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이미 작동이 멈춘 상태였는데요. 그러자 여성은 한밤중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제 아기 재우다가 같이 잠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 불났다고 해서 제가 몇 동 이랬더니 저희 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소리 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이상윤 씨. 자정을 넘긴 시각 분리수거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옷을 추스르던 그때 그의 시선이 밤하늘에 멈췄습니다. 뭐죠? 날씨가 추우니까 지퍼를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하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인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제 약간 주황색 불빛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지퍼를 올리던 중 우연히 포착하게 된 수상한 불빛. 그 정체는 같은 세대 아파트 16층 베란다 대피 공간에서
창문까지 뚫고 매섭게 피어오르는 불길을 발견했던 겁니다. 제가 일단은 화재란 걸 확신하고 나서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하고 관리사무소에다가 이제 대피 방송을 좀 요청을 하고 나서요. 바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불이 났으니까 내려가서 몇 층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16층으로 이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길이 치솟던 16층 입주민은 화재가 난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건데요. 혹시 그가 급한 마음에 층수를 잘못 세기라도 한 걸까요? 화재가 난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대피 공간입니다. 여기에요? 알고 보니 16층 주민이 화재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각 세대마다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이 방화문 안에서만 불길이 일었던 건데요. 그러다 보니 점차 거세진 불길은 결국 유리 창문을 뚫고 솟구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씨를 기가 막힌 우연으로 목격하게 된 상윤 씨. 방화문을 열자 집 안으로 순식간에 옮겨붙은 불길을 보고 상윤 씨는 이웃을 도와 아파트 복도 옥내 소화전으로 달려가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이웃집 화재 진화를 돕는 사이 고층을 향해 무작정 달렸습니다. 고층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는 연기랑 불길이 계속 위로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계단으로 빨리 뛰어 올라간 거예요.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두 발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신속하게 고층 입주민들을 인도해 건물 밖으로 대피시킨 소리 씨.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걸 보고 그제야 소리 씨도 자신의 3살 딸아이를 안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소방관분들께서 오셨고 그분들한테 이제 옥내소화전을 먼저 드리고 나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화재는 큰 피해 없이 진화됐습니다. 화재가 난 순간 침착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막은 부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믿을 만한 나의 동료이자 동반자인 아내한테 먼저 알렸던 것 같아요. 함께 근무하며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서로가 서로를 믿는 인생의 동료로서 이번 화재도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늘 멀지 않은 곳에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웅. 바로 이들, 대한민국 소방관입니다. 네, 바로 조금 전이었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모로코와 프랑스의 4강전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경기 전부터 모로코 축구 팬들이 자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현지에서도 난동을 부려서 이 두 나라 모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카타르 월드컵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진 프랑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프랑스 파리는 폭죽 소리와 함성이 연이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모로코 축구 팬들이었는데요. 총까지 쏘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파리 시내에도 모로코의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활을 하고 계세요. 이제 사회적을 주변으로 너무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난장판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모로코 역사상 최초의 월드컵 4강 진출 확정 소식에 모로코인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기뻐하다가 프랑스 경찰에 진압됐죠. C'est des adolescents, 14, 15 ans, ils cassent tout. Moi, j'ai un commerce ici. Tous les trottinettes, ils ont tout cassé. 아무래도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가 예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이기도 하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감정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축구로 서름의 역사를 되갚기라도 하듯 과격하게 감정을 드러낸 모로코인들. 심지어 물건을 훔치거나 프랑스인들에게 시비를 거는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가려졌을 때 아무래도 무력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고 하는 예상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리나 프랑스 전역에서 좀 더 경찰 인력들의 배치를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피파 역사상 첫 아프리카 대륙 4강 진출의 역사를 쓴 모로코. 모로코 본토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포르투갈과의 경기가 끝난 직후 현지에서는 환호와 경적 소리에 잠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요. 이기는 순간 딱 창밖에 나가서 제가 봤는데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다 달려나왔어요. 거리가 꽉 차졌죠. 모로코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랍 흥분되어 있는 상황이죠. Nobody believe in Morocco, but we did it. Tonight, Africa is united. Morocco win for every African people. Thank you, Morocco, Morocco. 강호팀들을 꺾고 승승장구하며 카타르 월드컵 이변의 상징이 된 모로코. 하지만 그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대가 프랑스다 보니까 한일전 느낌이거든요. 저희랑 치면. 지금도 이 정도로 흥분되어 있는 상황인데 4강이 끝난 후에도 이기든 지든 사람들이 훨씬 흥분할 텐데 그게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다들 걱정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결국 프랑스의 승리로 끝난 경기. 과열된 분위기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2년 전 역사상 최초로 농민 출신 대통령을 선출했던 페루. 최근 페루 전역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규모를 더해가는 시위대. 현재까지 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비상 상황이 선포되고 나서 이미 공항도 다 입구를 다 막아놨더라고요. 데스크에 직원이 한 명도 안 남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시위가 좀 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대통령의 탄핵인데요. 서민 출신 대통령으로 지지를 얻었던 카스티오 대통령. 선출 1년 반 만에 부정부패와 무능력, 위법적인 의회 강제 해산 혐의로 탄핵 후 구속된 겁니다. 페루에서 5년 사이에 탄핵된 대통령이 6명이 있어요. 이번에도 대통령 본인도 그렇지만 대통령 주변 가족 심지들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여러 증거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 거고요. 게다가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이 극심해진 페루. 여기에 전 세계적인 비료값 상승으로 주식인 감자의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한 겁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새똥을 비료로 사용하는 페루의 전통적인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유동적인 공급량 때문에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농민들의 분노가 커졌는데요. 농업이 타격을 입은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도 9%나 올라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하면서 자동차 기름값이 한 40% 정도 올랐었어요. 그런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던 국민들이 더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공석이 된 페루 대통령실. 하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같은 정당의 부통령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했는데요. 카스티오 전 대통령이 물러났음에도 탄핵에 항의하는 사람들과 대통령 재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시위는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En los próximos días remitiré al Congreso un proyecto de ley de adelanto de las elecciones generales. 하지만 대선과 총선을 모두 앞당겨 실시하겠다는 새 대통령의 발표에 의회 내부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 국민들의 분노는 디나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새로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치르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새로 뽑았으면 하는 거죠. 거듭되는 탄핵으로 길을 잃은 페루. 이 혼란의 끝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매년 불법 이민자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최근 애리조나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선을 따라서 수상한 장성이 쌓아 올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컨테이너로 이루어진 장벽인데요. These containers filled 3,800 plus feet of border that was previously wide open for dangerous cartel activity and illegal entry into our nation.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공화당 소속의 애리조나 주지사가 갑자기 장벽 건설을 시작한 거죠. 트럼프 정부 때도 그 정책을 시행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저런 문제가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정지가 됐었거든요. 자기 임기 중에 끝낼 수 없는 걸 알면서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 상태죠.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내세웠던 트럼프 전 대통령.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책이 완화됐는데요. 지난해만 해도 약 276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경을 넘으며 미립국 브로커들과 불법 이민자들의 범죄 문제도 늘고 있던 상황. 이에 애리조나주가 독단적인 강경책을 실행한 겁니다. It's ridiculous. It's an spend of unnecessary taxpayers' money. Which includes immigrants' taxpayer money. 아무래도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루트가 발로 걸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아무래도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기는 훨씬 더 힘들겠죠. 그렇다고 그 컨테이너를
세워서 아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렇게 쌓아올린 컨테이너 박스들을 새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치우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총 3천여 개의 컨테이너가 동원되는 약 9,500만 달러 규모의 정책. 철거하는 데에도 엄청난 비용이 들 걸로 예상되면서 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세워진 땅이 연방 정부의 땅이래요. 애리조나 주의 땅이 소유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세우면서 마찰도 생기고, 연방 정부 같은 경우는 정말 화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쌓아 올려진 장벽들이 멸종 위기 동물들의 서식지를 가로막아 환경단체 항의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Follow the law, Governor Ducey. And what you're doing is you're making a catastrophic mistake. 아무래도 이 국경선 쌓기 자체가 공화당에서 나온 정책이다 보니까 공화당 주지사로서 이 일을 계속 해놓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에 대한 약간의 반발이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추수감사절 이후 2주 만에 재확산이라는 후폭풍을 맞은 미국. 방역 정책 없이 연말 모임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진 겁니다. 게다가 지난달 하루 평균 250명 정도였던 사망자 수 역시 400여 명으로 는 상황. 미국 전체 봤을 때 지난 2주간 거의 80%가 넘는 병원 침대가 이미 환자들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진짜로 다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LA 같은 경우는 코로나 위험이 높음으로 격상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로 바꿨어요. 설상가상 독감 환자 역시 10년 만에 최고 환자 수를 기록 중인 미국. 여기에 어린이들이 취약한 데다가 백신이 없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까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3가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일명 트리플데믹에 입원율은 8%나 높아졌습니다. 바이러스가 3가지 종류가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바이러스를 걸린다고 해서 나머지 2가지의 바이러스를 걸리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2가지나 3가지 바이러스를 한꺼번에 걸렸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번 되찾은 일상을 다시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 다가오는 성탄절을 앞두고 미국 곳곳에서는 마스크와 거리 두기가 없는 대규모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Gets you in the Christmas spirit. You get to dress up. I'm comfortable. I'm having fun. It started at noon. We're having a good time. Being safe.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이러스 전염이 더 쉽게 되는 시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파티를 즐긴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다가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까 봐서 그게 걱정이 좀 되죠. 오랜 시간 집시들과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온 그리스. 지난 13일 그리스 전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과 화염병을 던지며 대규모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서를 습격하는가 하면 타이어를 태워 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는데요. 경찰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시위대는 돌을 던진다든가 혹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총을 발사한 경우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 격렬한 항의의 원인은 지난주 한 주유소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집시 소년이 한화 약 3만 원의 기름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이를 붙잡고자 타이어에 발포하려던 경찰의 총에 소년이 맞으면서 중태에 빠져 일주일 만에 사망한 겁니다. 집시라는 게 보면은 유랑민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집시들이 한 30만 이상이 그리스에 살고 있고, 자기네가 집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그리스의 시민이었으면은 총기까지 사용되는 그러한 제지 과정이 없었다. 집시 사회는 20유로의 목숨을 잃은 소년을 애도하며 이 사건을 집시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의한 과잉 진압이라고 항의 중인데요. 심지어 소년이 사망한 날은 지난 2008년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10대 청소년을 기억하는 추모의 하루 전날이었기에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른 대응이었긴 하지만은 안전한 대응이 있었으면은 이런 사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소주자의 차별 사이 그리스가 현명한 대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갑자기 아픈 아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한 부부. 어떡해요 여보, 열이 아주 펄펄 끓어요. 빨리 병원으로 가자, 한시가 급해요. 그렇게 서둘러 인근 종합병원으로 달려간 부부.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에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어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서 진료가 안 된다니. 부모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앞으로 이런 상황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소아과 입원 치료를 잠정 중단한 건데요. 수련 중인 의사, 즉 전공의가 몇 년째 충원되지 않아 도저히 아이들의 입원 치료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소아과 전공의를 모집하는 병원들 중 단 한 명도 충원하지 못한 병원이 줄을 잇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내년 상반기 모집 정원인 201명 중 고작 33명만이 소아과 전공의를 지원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당장 주변에 소아과는 많잖아요? 대형 종합병원 전문의도 아니고 전공의가 모집이 안 된 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요? 이렇게 전공의가 줄어들고 인력이 지금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면 진료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한 그런 수련 병원이 70% 정도였어요. 소아암이라든가 또 뇌신경 질환이라든가 중증 진료를 못 하는 거예요. 중환 진료를. 소아과가 이렇게 분과가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진료할 사람이 없다. 세부 전문 분야가 많은 소아과 특성상 전공의 수가 줄어들면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전문성을 갖고 정확한 진료가 가능한 의사도 사라진다는 거죠. 현재 전국에 8곳밖에 없는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를 통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기로는 경기도에서도 환자 의뢰가 오고요. 경북에서도 의뢰가 옵니다. 주변에 병원이 없으니까 정말 이 포털 띄워놓고 가까운 응급실 순서대로 전화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저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병원에서 안 되는 환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한 20번까지도 전화를 했을 정도로. 소아과 진료를 받을 수가 없어 한시가 급한 환자도 먼 곳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황. 그마저도 포화 상태라 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쭉 1년의 과정이 있어야 작은 병원 하나 정도는 혼자서 다 케어할 수 있는 완전한 전문의가 배출이 되는 건데 레지던트 지원자가 없고 딱 3년, 4년의 공백이 생기면 가르쳐줄 사람이 없습니다. 중간에 배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소아과 전문의의 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연차마다 전공의가 수련하는 역할이 달라 세부 진료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전문의들이 환자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당장 소아 청소년의 암 발생 수는 해마다 1,5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그리고 세종시에는 전공의의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전문의조차 단 한 명도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전공의들의 초아 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대체 뭔지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죠. 소아과 전공의 미달 사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 진료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급여 진료, 건강보험 내의 진료를 주로 담당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의 여파가 크다 보니까 예전만큼 전문의 취득 후에도 이런 개원이 좀 어려움이 있고 아무래도 환화 수가 많이 줄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소아과 전공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진료 수요와 직결되니 전망이 어두운 게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소아 청소년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의 취득하고 나서 병원에서 또 어떤 수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채용을 아무래도 꺼리게 된 추세인 것 같고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를 따고 나서의 총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로 나오는 것은 좀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약 5년간 폐업한 소아과 의원은 600곳 이상.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무리 필수 의료 과목인 소아과라도 돈이 되지 않는데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인데요. 아니 진료를 기다리는 아이들로 꽉 찬 소아과도 많이 봤는데 수입이 적다니요?
잘 되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수고 기본적인 아이당 그 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박리담회인 겁니다. 다른 과는 이제 비급여 진료도 있거든요. 뭐 무슨 치료, 무슨 수술 그런 게 소아과는 하나도 없단 말씀이에요. 소아과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거의 없어 오직 진료비로만 돈을 버는 구조라는데요. 그마저도 병원을 유지하기엔 진료 수가가 너무 적다는 거죠. 자, 실제로 통계를 살펴보면요. 모든 과를 통틀어 요양급여 비용, 그러니까 진료를 통해 얻는 수입이 10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줄어든 경우는 소아과가 유일합니다. 가장 비슷한 예가 일본입니다. 저희랑 똑같이 전국민 보험이에요. 적자 요인들을 보전해 주는 거죠. 최소한 유지될 수 있게. 그래서 지금 소아청소년과나 다른 필수과 중에 어려운 과들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보호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똑같이 같은 선상에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과예요. 사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소아과 미달 현상을 우리나라보다 먼저 겪었던 나라인데요. 하지만 3세 미만의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 넘는 진료비 가산을 적용하는 등의 보상을 도입했고요. 지금은 의료진 비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아과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수가 인상밖에 없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데요. 정말 그럴까요? 수가를 당연히 환자가 줄어들고 했으니까 뭐 올리자는데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전공의들이 새로 들어오려면 뭔가 수가를 올려주더라도 이전보다는 진료 행위량이 반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소아과 전문의들 개원에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포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자 숫자에 비해서 이제 대단히 미봉책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병원 같은 경우 정부가 각 병원마다 최소한의 인력 기준을 무조건 고용하게끔 관리하는 등 소아과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이 과는 수익성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방치하는 거는 아니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공적보험이고요. 공적보험에 걸맞는 공적 통제를 하는 거죠. 고용이 안정이 되고 정년이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인프라는 투자가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수익성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산 쓰는 수밖에 없죠. 특단 조치를 빨리 만들어서 신호를 줘야 돼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죠. 부디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게 빠른 대책 마련을 기다립니다.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배우 이범수 씨가 자신을 둘러싼 학생 차별, 갑질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금 만나보시죠. 네,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배우 이범수 씨가 학생은 차별 갑질했다는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범수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확인을 거치지 않은 글로 인해 많은 오해와 루머가 생겼다면서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글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해당 학교 재학생이라고 밝힌 학생 A씨. 죽어야만 끝나는 학교 생활이라고 시작하는 글에는 이범수 씨가 학생들을 차별하고 갑질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해당 글에 따르면 이범수 교수는 학생들을 빈부격차에 따라 A반, B반으로 나누어 차별했고 학생들끼리 개인 사찰을 시켜 숨도 못 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 갑자기 강의 시간을 잡아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 반을 나눠 차별하고 가스라이팅, 인격모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학년의 경우는 입학 성적이 기준입니다. 실력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분반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학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직전 학기 성적에 따라서 분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범수 교수가 분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빈부 차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분반을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범수 씨가 일방적으로 수업 시간에 나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의 변경에 피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이미 강의 일정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수강 신청 기간에 고지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추가 제보들도 있었지만 또 반면 이범수 씨를 옹호하는 의견들도 다시 올라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교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범수 씨 측은 학교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금 이렇게 논란이 확산된 점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고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모두 해소될 수 있게 최대한 성실히 임할 것이고, 오늘 이후에 혹시 이제 허위 사실이라든지 악의적인 댓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논란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월드 투어 중인 인기 아이돌 그룹 블랙핑크가 현재 유럽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블랙핑크의 콘서트가 열렸는데요. 많은 팬들이 블랙핑크를 보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Ça y est, on y est. On va bientôt se faire fouiller, on va bientôt rentrer dans l'Accor Arena. On va bientôt le voir pour la première fois. 이른 아침 시간부터 입장을 기다리던 팬들은 자발적으로 블랙핑크의 춤을 추며 플래시몹을 펼쳤는데요. 파리 에펠탑 앞에서도 플래시몹이 열려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2019년 소규모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했던 블랙핑크. 이번에는 파리의 유명 공연장에서 콘서트를 열어 높아진 그녀들의 위상을 증명했는데요. 15,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블랙핑크를 보기 위해 모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팬들은 떼창을 불렀는데요. 엄청나네요. 드디어 블랙핑크가 등장하자 관객들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How You Like That을 시작으로 블랙핑크는 여러 히트곡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환호에 화답했는데요. 이날 콘서트장에서 프랑스 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의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는데요.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는 영부인은 블랙핑크 콘서트 사운드 체크 리허설을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블랙핑크가 정말 슈퍼스타였다며 감탄했습니다. 블랙핑크의 높은 인기만큼이나 이번 파리 콘서트 티켓 역시 빠르게 매진돼 구하기가 정말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Perdu espoir parce que j'avais pas réussi à avoir une place parce que voilà, on sait comment c'est la vente des billets. Et là j'y vais le lundi 12. 프랑스 콘서트 티켓 가격은 한화로 약 93,000원대부터 최고가 275,000원대라고 합니다. VIP 티켓 가격은 더욱 고가인데요. 사운드 체크 리허설 관람과 특별 선물 증정, 또 포토타임이 제공되는 VIP 티켓의 가격은 무려 하나로 164만 원 정도라고 하네요. 블랙핑크의 이번 월드 투어는 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4대륙에서 총 42회에 걸쳐 공연하는데요. 한국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입니다. 지난 2019년 첫 월드 투어 당시 50만 명이었던 투어 규모는 3년 지난 현재 150만 명으로 3배나 커졌는데요. 블랙핑크는 첫 월드 투어로 당시 한화로 442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모가 3배로 커진 만큼 이번 콘서트의 수익도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K-팝 걸그룹 중 독보적인 인기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블랙핑크 이번 월드 투어 역시 고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총 8개월간 약 150만 명이 콘서트를 관람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티켓 가격을 평균 13만 원대로 봤을 때 약 2,025억 원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여기에 별도로 굿즈나 앨범 등의 판매 금액을 더한다면 이번 월드 투어의 수익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걸그룹 최초, 또 최고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블랙핑크. 과연 이번 월드 투어의 성과가 어떻게 기록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향기로운 꽃들, 즐기기 딱 좋은 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은 꽃의 계절이죠.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도 있고 집에다 꽃을 갖다 놓으면 생동감이 있어요. 연말 크리스마스에 빼놓을 수 없는 꽃. 겨울이야말로 진정한 꽃의 계절인데요. 이런 꽃을 더 가까이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도심 속 일반 사무실 같던 이곳에는 온갖 꽃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대체 뭘 하는 곳이죠? 저희는 꽃을 정기 배송하는 꽃집이에요. 우유나 신문처럼 꽃도 정기 배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계절에 맞게, 컨셉에 맞게 꽃다발을 제작해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업체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겨울꽃은 좀 더 줄기가 튼튼하고 얼굴이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꽃보다는 겨울꽃이 좀 더 많이들 찾아주세요. 오히려 겨울에 자라난 꽃들은 더 싱싱하기 때문에 보관도 오래 간다고 해요. 건강한 꽃들로 플로리스트가 직접 만든 꽃다발.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날이어도 이렇게 꽃다발 하나라면 특별한 하루로 바뀔 수 있겠죠? 더불어 함께 뜨고 있는 인테리어도 있습니다. 꽃과 식물로 집안의 자신만의 정원을 꾸민다고 하는데요. 일명 플랜테리어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그녀의 작은 정원. 녹색 식물들 사이에 생화가 더해지니 그것만으로도 분위기를 확 밝혀주지 않나요? 오피스텔 상가들 많으니까 되게 삭막하고 차가워요. 이렇게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여기 스킨탑서스 하나 추천했어요. 5년 전 친구의 선물로 시작됐다는 인테리어. 매일 새로운 변화가 있는 식물 덕분에 더 생기 넘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이런 생활을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도 있습니다. 차가운 물에 꽂아놓고 이 끝에 부분은 잘 막히니까 맨날 사선으로 1cm 정도 끝에 부분만 자르고 관리만 잘해도 꽃을 더 오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절이니까 크리스마스 느낌 꽃다발. 그런 그녀가 매년 챙기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인데요. 올해는 더 특별하고 설레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뭘까요?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화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구상나무예요. 이게 나무예요? 네네. 이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전 세계에서 스스로 자생하는 특산 식물입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느낌 물씬 나는 와인색 생화와 열매까지 준비해 주는데요. 자, 제일 먼저 기준을 정할 거예요. 첫 순서는 트리의 기본 틀을 만들어주기. 자, 지금 제가 여기도 하나 꽂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갔죠, 길이를. 이렇게. 트리의 원뿔 모양이 잘 잡히도록 구상나무를 꽂습니다. 됐죠? 예, 훨씬 더 형태가 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열매와 솔방울로 포인트를 주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성큼 다가옵니다. 조명을 좀 설치를 해주고 꽃을 첨가해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드디어 대막의 마지막은요. 반딧불 같은 미니 전구와 생화트리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예쁜 꽃인데요. 꽃의 색과 개수를 취향에 맞게 골라 장식해주면 보기만 해도 로맨틱한 트리가 됩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더 특별하게 해줄 생화트리 완성! 되게 행복해요. 생각보다 훨씬 더 예뻐요. 올겨울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는 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매서운 한파도 끄떡없는 훈훈함이 감도는 곳이 있습니다. 도리 어르신! 어르신! 반갑습니다. 어르신! 2023년 달력 갖고 왔어요. 달력. 내년 되면 몇 살이에요? 지금 100살이다. 100살이에요? 100살이다. 무려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생인 손도리 어르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고령이다 보니까 생활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찾아와서 집안일을 해준다고요. 어르신이 몇 년 전에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오면 전기, 가스 이거부터 항상 먼저 점검합니다. 챙겼습니다. 혼자 계신 어르신에게 때론 가족도 돼줄 뿐만 아니라 말벗도 돼주는 고마운 사람들. 어느새 서로에게 애틋한 관계가 됐죠. 이제 손도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진짜 가족이 없는 무용고라서 사실 되게 오실 분들이 잘 안 계시거든요. 무연고자이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었다는 어르신. 가족이 없이 외로웠을 시간은 대체 언제부터였을까요? 몇 살인도 모르겠다. 잊어버리고 모르겠어요. 아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렇지. 혼자 있으면 어르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제일 큰일이 남았는 거. 이게 걱정이 많네. 제일 큰일이 남았어. 제일 큰일이 뭔데요, 어르신? 죽는 게 제일 큰일이라 이거. 걱정이 많네. 전부 다 치워야 되는. 아, 정리하는 것 때문에? 예. 세상과 작별 이후가 걱정된다는 어르신은 차분히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정작 어르신께서 편찮으셔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는 사실상 가족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이제 부재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어르신도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제 계시는 부분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곁에서 지켜보는 경미 씨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실제로 어르신과 같이 가족 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무연고자의 사망이 행정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자체와 중앙정부, 그다음 지역 공동체가 같이 이들의 어떤 존엄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고가 없어 장례 예식을 치르지 못한 이들을 위해 발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인분이 계시는데 그냥 그분을 모셔가지고 화장시설로 이동하는 절차입니다.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위해 마련된 버스. 이승진 씨를 비롯한 5명의 팀원들은 이 버스로 지역을 넘나들면서 장례를 치르는데요. 몇 번씩이나 해오고 있지만 매번 무연고자들을 보내드릴 때마다 마음이 가볍지 않다고요. 오늘 즉 당진까지 하면 15번째 지원 나가고 있고요. 마지막 가시는 길 잘해드리자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잘해드리자, 잘 보내드리자 매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장례 예식의 모든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1시 반에 화장 시작할게요. 네. 잘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네, 알겠습니다. 무연고자 사망에 대한 시설이 부족한 곳도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별빛 버스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면 찾아간다고 합니다. 별빛 버스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외롭고 쓸쓸하게 떠나지 않도록 애도의 공간, 추모의 공간으로서 장례의식이 진행되는 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길, 고인이 살아생전 알고 지냈던 지인들도 배웅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님의 장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망자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셨거든. 그러셨군요. 네. 네. 자, 많이 드시고 건강생하시오. 작별의 순간에도 많은 이들이 함께했는데요. 유골함은 추후 연고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봉안당에 5년 동안 안치한다고요. 마지막이라도 모시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되고요.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정을 나누는 당신들이 있어서 혼자인 세상도 더는 춥지 않을 겁니다. 네,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추운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도 한파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면서 수도권과 중남부 지역에는 많이 눈이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네.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가 날 떠난다 해도 이렇게 헤어지니